본 방송은 영화 비상선언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딘 티딘 딘딘 티딘. 노트북 에러로 날아간 줄 알았던 녹음 파일을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살려냈습니다. 업로드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유유.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의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프닝을 또 한 박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점나. 저희가 녹음을 2편씩 하거든요. 뭐 대부분 다 예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청취자분들 눈치챘겠지. 눈치채셨겠지만 2편씩 녹음을 한 번에 하는데, 그래서 지조님이 지금도 안 계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조님이 지조 보고 싶다. 벌써 보고 싶다. 싶다. 보고 싶다. 싶다. 네. 갑자기. 우리 단톡방에서도 노래하잖아. 아, 그렇죠. 제가 던지면 앞소절을 던지면 더덕님이 받아쳐 주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렇게 던졌더니 네. 바로 끝인가 끝인가 보 보. 하셨지. 아, 그랬지. 나밖에 없지? 맞습니다. 아, 맞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 DM으로 네. 청취자분이 누구였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인트로 노래 어떻게 골랐냐, 어디서 골랐냐 이거 물어보신 적 있었어요. 그거 예전에 그냥 무료 음악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데에서 몇 개 그때 후보 고르다가 맞아. 제가 이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네, 했죠. 굉장히 그냥 빨리 고른 네, 거였어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무료 음악 중에서 그냥 넣었을 때 거슬리지 않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맞아요. 그 음악의 창작자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 있습니다. 오. 제가 아밍님. 아밍님 자주 댓글 다시는 분이죠. 네. 자전거 타시는 분. 두구두구두구 얼마? 아밍님께서 이 더덕 복귀 기념 축하하는 와. 금액으로 네. 25,000원.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좀 더 빨리 건강을 되찾은 것 같고. 아이고. 근데 요즘 진짜 정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 진짜요? 네, 봐봐요. 기침도 이제 안 하잖아요. 저번 그래. 방송 편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기침을 나 하도 많이 진짜 해서. 기침 너무 많이 해서. 네.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목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그때 우리 마스크 끼고 했었지.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져서 기침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근데 하나, 2개 정도의 그거는 가래가 진짜 많이 끼고, 원래도 심했는데 더 많이 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숨이 빨리 찬다. 아, 그게 느껴져요? 담배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담배 안 핀다고요. 나는 술밖에 안 마셔요. 네. 그게 느껴지는 게, 제가 사실 처음 병에 걸렸을 때도, 코로나 걸렸을 때도 제일 먼저 달라진 걸 느꼈던 게, 제가 애플워치 차잖아요. 애플워치가 뭔가 심박수가, 평균 심박수가 제가 한 50 정도거든요. 그 휴식기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근데 70 막 이랬거든요. 60, 70. 그래서 뭔가 왜 휴식기 심박수가 이렇게 높아졌지? 그게 저의 처음 시그널이었었어요. 와, 신기하다. 와. 그때부터 약간 의심을 계속했어요. 2022년인 것 같은 느낌이네. 원래 평소에는 얼마 정도 돼요? 평소 심박수가 50. 평소 휴식기 심박수가 뭐 한 52 뭐 이렇게. 아, 50. 근데 그게 70까지 올라갔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숨이 자꾸 가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운동했을 때 평소보다 심박수가 좀 빨리 올라가고 잘 빨리 안 떨어지는 그건 좀 있어요. 나도 코로나인지 미리 알려면 애플워치 사야겠다. 안 되겠다. 예. 그거 애플워치가 알아요? 필요하네. 갤럭시도 워치가 있어요. 애플워치 사야겠네. 왜냐면 저 애플 쓰니까. 예. 이렇게 또 애플 아이패드도 이유를 찾아가지고 내가 산 거였거든.
나 아직 아이패드 안 샀잖아. 나 아직도 고민 중인 거 알아요? 아, 맨날 물어보잖아요. 도덕님이 네. 아이패드 어떠냐, 졌더냐. 근데 실제로 사면 별로 안 써요. 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일로 쓰는 거 아니면 안 써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네. 억제 중이에요 지금. 아직 억제 중이구나. 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거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뭐요? 헤드폰이나 헤드폰을 굳이? 블루투스 헤드폰. 나는 이미 출퇴근할 때 에어팟이 있는데 헤드폰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요? 네. 아 저 그렇게 음질 엄청 따지는 사람 아니라서. 저는 아이패드를 사는 거 추천드려요. 늘 추천하고 있었지만 지금 1년째 추천하고 있지만 네. 사. 그래야 그 고민이 끝나. 그건 그래. 이게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매번 고민하는 건 아니고 주기가 이렇게 와요. 그건 그래. 네. 아니면 중고로 사세요.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또 중고로 파시면 됩니다. 그 생각도 안 하진 않은 게 아닌데 저의 특징이 뭘 하나 사면은 절대 안 팔아요. 아, 그래요? 잘 안 팔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긴 네, 한데 약간 정을 주가지고 정을 주가지고. 내꾸여가지고 내꾸야. 내구한테 잘 안 팔아요. 좀 안 써도. 그렇구나. 근데 금액을 들으면 팔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나는 일단 사게 되면은 각인도 할 거고 여기 이름 새기는 거. 이름 새기는 것도 할 거고 그래서 공홈에서 사야겠네. 그 저기 네. 대대로 물려주실 거잖아요. 아니요. 네. 어쨌든 저희는 주간 영화 보고고 비상선언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지조님은 안 계시고. 네. 네. 비상을 8월 선언합니다. 네. 8월 3일 개봉했습니다. 관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배우진이 엄청나요. 초호화 캐스팅. 네. 진짜 말도 안 돼. 송광우, 이병헌, 전도연이 한 영화에 나오는 없어요. 적도 없고 이렇게 세 명이 다 원탑 배우들인데 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임시완, 김남길 또 있죠. 김소진, 김소진, 박해준 다 박해준. 다 엄청난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네. 감독님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재린 감독님, 네. 더킹, 관상, 연애의 목적으로 데뷔하셨고 2005년도에 네. 연애의 목적도 진짜 재밌었거든요. 음. 박해일 나오는 거. 맞아요. 각본 감독을 다 쓰셨습니다. 비상선언 오랫동안 준비하셨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개봉한 거고 배급사는 쇼박스. 둥둥둥둥 쇼박스. 최우선 착륙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비상선언을 한다면 착륙할 기회를 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조건 착륙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비상선언하고 착륙하는 줄 알았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전쟁 중이어도 착륙할 수 있는 게 비상선언이에요. 제목과 반대된 상황이 이거 지금. 뭔가 배신감이 거기서부터 느껴져요. 영화가 완전 잘못됐다고 전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나중에 잠깐 제목이 비상선언인데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심지어 비상선언 하고도 못 가. 나는 그땐 갈 줄 알았어. 저는 반대로 거기서 못 내리잖아요. 네. 비상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못 내리죠. 못 내리게 하잖아요. 미국도 못 내리고 그게 일본도 저는 못 주제라고 내리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감독이 과하게 갔다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영화가 비상선언이 아니라 비상사태 정도로 하고 비상선언을 안 했으면 나는 비상사태. 비상선언을 안 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야, 같아요. 긴급선언 아, 정도로. 웃겼다. 네. 그럼 영화에 대해서 일단은 잠깐 얘기를 이별 해볼까요? 선언 뭐 이런 거. 비상할 결심. 선언할 결심. 선언할 결심. 네. 그 스토리를 그러면 네. 줄거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새 지조님이 늘 얘기하지만 요새 영화의 특징은 줄거리가 깁니다.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놨어. 네, 줄거리가 거의 뭐 영화예요. 영화 줄거리를 그럼 영화를 안 봐도 그냥 조금 돈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스포일러인데 네이버- 싶은 것도 줄거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아. 예전에는 초반만 좀 나오고 뭐 뭐뭐 하게 하게 되는데였는데 모험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는 한참 설명하더라고요. 요새는 스포일러까지 해주는 건 아니죠. 보통 스포일러도 근데 이거 스포일러 아니야 싶은 것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줄거리가 요새 좀 길더라고요. 맞아요. 아 진짜? 왜 네. 그런지 모르겠어. 영화를 미리 좀 많이 파악하고 영화를 보는 게 좀 트렌드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파악 안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제 더덕님의 네, 특징이고. 저의 스타일이 예고편도 절대 안 보는 게 저는 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영화도 보면서 그래서 더덕님이 영화 픽한 거 중에 우리 망하는 게 많잖아. 제가 이제 정말 느낌만 보고 배우만 믿고 혹은 그러니까. 감독만 믿고 가는 아.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사실 지금 이 영화도 저는 임시완이 나온다는 것만 알았어요.
아 진짜? 다른 배우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보면서 계속 놀랐어요. 전도연이네? 송강호네? 근데 비상선언 광고할 때 네. 송강호랑 광고 안 봤어요. 이병헌이랑 전도연만 이제 택시랑 뭐 버스에 다 붙어 있고 네. 나머지 배우는 거의 광고 안 하거든요. 포스터도 안 봤어요 저는. 아 진짜? 비상선언이란 영화가 있다. 그리고 테러가 나온다. 아. 비행기 테러가 나온다. 이것만 알았어요.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하는데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서 광고 절대 안 보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 TV도 잘 안 보는 편이고 광고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노출되어 있지 사람이구나. 않은 사람. 아, 네. 제가 그나마 근데 왜 광고 보는 제일 거 노출되는 야구. 사람 같지? 야구 볼 때만 광고 봐. 야구장에서 광고를 해야겠네. 야구는 광고를 안 보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길지 않아요? 근데 맨날 야구는? 나오는 그 광고만 잘 기억해요. 야 놀자 해. 아 그거 아, 너무 싫어. 강호동 나오는 거? 네. 그거 뭐야? 나 그거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야 놀자 하라고. 얼굴도 약간 스티커처럼 이렇게. 근데 옛날부터 야 놀자는 광고 스타일이 항상 그랬어. 음. 야 놀자 특조 특가 야 놀자 이때도 그 그렇고. 야놀자의 노래를 애들이 엄청 따라한다던데. 네. 아 애기들이 그렇게 따라한대. 그 노래 신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스타일 광고가 야 놀자 광고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음. 그렇구나. 자, 소개를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베테랑 형사 팀장 인호 송강호 씨는 비행기 테러 예고 영상 제보를 받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실제로 KI-501 항공편에 타고 있음을 파악한다. 딸의 치료를 위해 비행 공포증임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로 떠나기로 한 재혁 이병헌님은 주변을 맴돌며 위협적인 말을 하는 낯선 이가 신경 쓰인다. 이제 임시완이 공항에서부터 엄청 위협적인 행동을 했었죠. 인천에서 하와이로 이륙한 KI-501 항공편에서 원인 불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비행기 안은 물론 지상까지 혼란과 두려움의 현장으로 뒤바뀐다. 이 소식을 들은 국토부 장관 숙희 전도연은 대테러 센터를 구성하고 비행기를 착륙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데 이것도 하는 대로 끝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요약하면서도 많이 안 드러냈네. 네, 초반만 얘기했네요. 일단 송강호 여기서 또 빠진 거는 송강호의 와이프가 네. 이 KI-501 하와이행 항공편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강호가 좀 더 열정적으로 사건을 파헤치죠. 그래서 그쵸. 송강호의 후반부까지의 좀 과할 정도의 희생과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이거가 핑계가 되긴 했어요. 그쵸.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했지. 그쵸. 그런 게. 다 같이 공무원이고 공무원들의 어떤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되게 까는 내용이 많잖아요, 이 영화가. 근데 송강호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가 되려면은 그쵸. 자기 가족 당사자가 정도는 되었을 때. 들어가 있어야지. 내 가족이 거기 있다. 네. 음. 그게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부기장으로 김남길 배우가 있었고 네. 또 김남길 배우는 이병헌과 과거에 인연이 있어요. 이병헌이 파일럿이었습니다. 예전에 파일럿이었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기장이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이제 사건이 그거죠. 이병헌이 몰던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있었는데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안전하게 회항할 것이냐. 불시착을 할 불시착 것이냐. 착륙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이병헌이 느꼈을 때는 이거는 엔진이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회항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착륙해야 된다 해서 착륙했고 잘 착륙했는데 문제는 이제 불이 좀 났는데 거기서 이제 승객분들 짐이 너무 많이 있어. 이게 같은 문제가 사실 예전에 아시아나 사고 있었을 때 있었거든요. 짐을 포기 안 하고 다들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승객들이 네, 그것 때문에 적체가 생겨가지고 뒤쪽에 있었던 승무원이 못 내린 거죠. 죽었어. 그래서 죽었는데 그 승무원 중 한 명이 김남길 와이프였어. 그게 이제 김남길의 사연이죠. 네, 그래서 김남길은 이병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네. 평생 안 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네. 이병헌은 그 일 이후로 너무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파일럿이 되다 비행기 보니까 타는 걸 무서워해 이제. 네, 본인이 이제 파일럿 직업을 버렸고 네. 그것 때문인지 어쨌든 와이프랑도 이혼하고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또 이병헌이 말을 안 들은 거죠. 이병헌이 그러니까 그 항공사에서는 회항을 하라고 한 거였고 네. 근데 이병헌이 자기 스스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착륙했던 네. 거고
그게 이번에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때도 비상선언을 하고 착륙을 했겠네요. 그러면. 아 그때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비상선언은 진짜로 잘 안 해요. 그거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하겠네요. 주로. 정말 비상일 때 아니고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음. 그래요. 어쨌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어디서든 어느 공항에서든 다 내릴 수 있으려면은 그렇지. 진짜 우리나라랑 적대인 공항에서도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 정말 큰 비상 상황이 아니면은 내리면 안 되는 뭐 거니까. 월북을 한다든가. 근데 월북은 비상선언 했을 때 그것도 북한에서 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파워가 있는지는 저도 갑자기 근데 그냥 교신으로 끝나겠지. 나 의구심이- 망명할 겁니다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의구심이 드네요. 음. 네. 일단 비행기가 하와이까지 가려면 8시간 정도 비행을 하거든요. 가보셨나요? 아니요, 검색해봤습니다. 아하. 네, 음. 하와이는 되게 가보지 가보신 않았습니다.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휴양지는 가고 싶습니다. 휴양지는 많이 안 가봤어요. 네. 아. 생각보다 많이는 안 걸리네요. 그래도. 네, 8시간 가까워요. 하와이가. 아, 미국 음. 본토보다는 그래도 미국 땅 가깝네. 중에 제일 가까운 곳이죠. 음. 하와이는 태평양 한 가운데 있으니까. 네. 음. 근데 어쨌든 이제 초반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송강호가 자기 와이프가 비행기를 탔다는 거 알았고 마침 그때 임시완이 살던 아파트의 아이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이 우리 아파트 사는 아저씨가 올린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시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 이 사람 진짜 또라이인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공항으로 가게 됐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비행기를 탔고 음. 근데 그 너무 시체. 웃긴 거는 호놀룰루. 하와이를 여름에 그 자리에 가서 저 하와이엔 비행기 티켓 주세요라고 했을 때 탑승 1시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탑승할 수 있냐 네. 비행기 구입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잘생기니까. 그렇게 잘생겼으니까. 비행기를 끊을 수 있나. 네. 그쵸. 그렇게 표들 팔기도 하겠죠. 자리가 있다면. 자리가 있다면 근데 그리고 하와이 가는 비행기가 왜 이렇게 작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통 333이었나요? 150명이 들어있는 비행기라고 했거든요. 하와이 정도면 보통 많이 가는 여행지 중에 하나고 뭐 굳이 신혼여행 말고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다 보니까 보통 비행기가 크고 되게 자주 있고 그리고 항상 풀부킹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게 간다고? 제작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비행기 구하기가 쉽다고? 아마 고증이 그 정도 시적 허용으로 그런 거는 감독님 용인해 하와이 줄수 안 있고. 가보셨나? 거기서 재밌었던 장면은 이제 송강호가 그 KI501인가 그 비행기가 호놀룰루 가는 거라고. 아, 씨, 맞다. 하와이 아니라 다행이다 이랬다. 맞아. 거기서 이런 개그를 칠까 정말 이랬는데 치더라고요. 아 웃겼습니다. 네. 그 장면이 아마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지 않았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웃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네. 솔직히 안 웃겼어. 맞아, 극장에서 안 웃더라고. 네. 저는 빵 터졌거든요. 그래요? 저도 빵 터졌거든요. 저는 호놀룰루다 다행이다 할 때 설마 이거 개그 치려고 진짜? 이랬어요. 예. 그 개그가 저에게 왔습니다. 음. 한재린 감독. 보통은 하와이 행이라고 하지 호놀룰루 행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하지만 비행기 네,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항공사한테 물어본 거니까 정확히 얘기한 거지. 음. 그랬었고 그리고 그 아파트 임시완이 살고 있던 아파트로 가잖아요. 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애들이 영어로 얘기하잖아. 사실 그 아파트도 이 감독이 비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렇지. 그것도 비판의 요소 중에 하나였지. 네.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묘사하면서 음.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찬성? 엄청 네. 낡은 한 40년쯤 된 아파트 같이 그러니까 생겼어요. 압구정이나 이런 데 압구정, 있는 현대 대치동 이런 데 대치동에 있었어. 있는 예, 그런 예, 예. 아파트들 있잖아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거나 대치동 음마 아파트. 송파에 있다거나 막 그런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네. 어쨌든 서울 그 그런 땅값 걸 높은 노리고 곳들에. 얘기한 것 같고 네. 저 레벨도 다 40억씩 해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비판의 요소, 음. 사회적 비판의 요소 중에 거기서부터 이제 느꼈어요.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구나. 그런 게 느꼈고, 그래서 애들이 영어까지 쓰고 막 싸가지 없게 말하잖아요. 무시하고. 네.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먹고. 이런 얘기 하고 싶구나. 그때 좀 느꼈죠.
그리고 임시완이 어떤 미친놈인지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꽤나 빨리 파악을 해요. 왜냐면 이게 8시간 비행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꽤 초반에 이걸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약회사 브리콤하고도 뭐가 연결이 있겠다까지도 가고 전도연도 오고 원래 그 임시완이 다니던 그 제약회사. 네.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임시완이 또라이 짓을 하기 시작하죠. 임시완이 또라이 짓을 할 때도 조금 사람들이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가루가 있었다, 화장실에 있었다, 갔다 온 사람이 코피를 흘리고 죽었다. 죽었어. 이미.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김남길은 왜 화장실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폐쇄해야지, 그지? 그러니까요. 나도 그 장면 좀 이해 안 됐어. 네. 저도 조금 이거 좀 억지다. 네. 무언가 화장실에 뿌렸다는 얘기를 본인도 하면서 저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는 좀 격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초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어조로 연출을 했잖아요. 각본적으로. 근데 당연히 구분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감염자는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리잖아요. 거기서. 그 약간 총 때매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너 절로 가 하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또 꼭 그런 사람들을 나쁘게 그려.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도 그려도 되는데 굳이 나쁘게 그려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하게끔 만드는 호들갑 떠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긴 했죠.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비 바이러스 영화에선 보통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죽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도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그 사람이 인성적으로 싸가지 없는 사람은 욕먹어 마땅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그 자체가 나쁘다고 표현해야 되나? 격리하는 거를. 약간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웠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올드한 접근이긴 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임시완이 그 가루로 만들어낸 바이러스를 화장실에 뿌리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이러스에 노출당하고 그런 거는 사실 괜찮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접근이 재밌다. 뭔가 안 해본 그런 생각 안 해본 부분들 뭐 코로나가 또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맞아. 코로나도 많이 생각났죠. 그런 식의 접근까지는 괜찮았는데 딱 중후반부부터 임시완 죽고부터 그 전부터도 좀 거슬렸지만 어쨌든 중후반부부터 이 영화는 되게 너무 메시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과하게 간다. 그 중에 하나가 비상선언도 하고 뭐 상황도 다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못 오게 하고. 랜딩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와리가리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또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뭐 이제 기장이 죽다 보니까 부기장이 또 그걸 핸들을 대신 잡는데 부기장도 위태로워지니까 그 안에 있던 파일럿이었다는 걸 알게 된 그럴 줄 알고 내가 탔지롱 하고 딱 거기 파일럿이 있어. 근데 가끔 뭐 그런 저 이제 예전에 요즘은 좀 많이 안 보는데 예전에 항공 다큐 이런 걸 많이 봤었거든요. 왜요? 항공기 사고 다큐를. 근데 그 중에 진짜 실제로 있었던 항공기 사건 중에서 비행기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기장인가 부기장인가 누가 뇌출혈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었거나 기절했거나 비행 중에. 네, 비행 중에. 근데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랜딩이라든지 뭔가 할 때는 그래도 누군가가 핸들을 잡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여학생인가 남학생인가 아무튼 누가 파일럿은 아니지만 학생이었어? 그런 자격증 같은 거를 따려고 하면서 몇 시간 정도는 비행을 해본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송신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랜딩까지 안전하게 시킨 그런 사례는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조금 참고하지 않았을까. 이 감독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참고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초반 부분에 그 말했듯이 이병헌이랑 김남길이 원수지간이 됐던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얼마 전에 항공기 사건 생각나고. 왜 울어? 안 울었는데요? 침 삼켰는데. 더덕이 뭐 하기만 하면 아주 그냥 네. 가슴이 쫄려가지고 자기 애긴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도 영화래.
어쨌든 그 사건을 뭔가 갖고 온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이병헌을 또 모르겠어요. 이병헌 캐릭터가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좀 일관성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들. 어떻게 읽어? 자기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아토피를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분노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한테도 야 너 뭐지 기죽지 마. 너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후반부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 다 걸린 상황해가지고 음. 항공기 사람들을 대표해서 음. 저희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다든지. 그거 딸한테 설득당한 거잖아.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좀 갑작스럽긴 하죠. 같은 사람이 예.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병헌이 결정했다기에는 갑작스러울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면이라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어. 그런 장면이 없긴 했는데 네.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생략됐다고 파악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병헌 캐릭터가 뭐 사건을 겪어서 트라우마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남의 말을 엄청 잘 듣는 캐릭터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비행기 관련돼서도 자기의 신념에 맞춰서 결국에는 다 말렸는데 랜딩을 시도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좀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그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선 좀 벗어나지만 자기의 신념에 맞는 그런 행동들을 조금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우리 싫어한다고 그거에 기죽어가지고 저희는 랜딩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다가 민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네, 민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민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거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이 감독이 이 사회의 이기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두운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스러운 감성이 아니다. 그건 되게 일본스러운 감성이긴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하죠. 물론 이제 전체주의적인. 네, 일본 감성이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어쨌든 되게 전체주의적이고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답지 않다. 저도 그 네. 생각했어요. 보면서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했을 결정이고 한국인이라면은 일단 한국 내에서도 야씨 랜딩 해야지 일단은 그럴 것 같고 한국 사람들도 랜딩 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게 있긴 했어요. 저도 이 영화에서 가장 설득 안 된 부분은 사실 랜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엔 하긴 했지만 그건 송강호가 난리치고 나서였고 그것도 사실 이해 안 되지만 저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네. 약간 그것조차도 또 어떤 영화 혹은 역사적 사실을 좀 생각나게 하나. 갖고 온 것 같냐고 느낀 거는 그 저번에 9.11 테러 때 한 비행기는 쌍둥이 빌딩으로 갔지만 한 비행기는 워싱턴 펜타곤으로 갔었잖아요. 그때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승객들이 다 같이 그 테러리스트 상대로 그 싸워가지고 테러리스트가 다른 쪽 비행기로 다른 쪽으로 추락하게끔 만들어서 그 승객들은 다 돌아가시고 펜타곤은 큰 지장이 없었죠. 펜타곤에는 지장이 없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가 또 영화가 되기도 했고 좀 그거를 좀 연상시켰어요. 승객들의 희생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임시완이 빨리 죽은 게 좀 아쉬워요. 저도요. 임시완 역할이 좀 더 가서 긴장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저는 차라리 임시완 역할이 진짜 원하는 게 있어서 오히려 마치 그 협상하듯이 그런 장면들이 나왔다면은 차라리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임시완이 동기가 별로 안 그렇긴 보였죠. 한데 네.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 중간에 갑자기 임시완 죽고 그 이유도 그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없지. 안 보이지. 그래서 저는 그걸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그게 이제 주제라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재앙인 거예요. 그냥 재해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들은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이냐. 그게 주제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임시완을 그냥 빨리 죽여버리고 그냥 사건은 그냥 이렇게 일어났어. 그럼 이제 어떡할래? 이거를 이제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재난 이후의 사람들의 행동 이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과연 누가 범인이며 왜 이런 걸 했으며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죠. 대부분. 그리고 지상파, 항공파라고 부르던데 이제 지상에서 사람들의 또 다른 점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 영화에서는 이거는 저만의 해석인데 딴 데서 이런 얘기 누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두 개로 나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처음에 그래서 네. 비즈니스인 사람이 이코노미 화장실 와가지고 잠깐 쓰면서 이래서 이코노미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그 안에서도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나뉘고 지상에서는 착륙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누고 좀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좀 과하게 연출을 했다. 찬성과 반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여기서 재난 상황을 상정해놓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악행이나 빌런을 무찌르는 게 주제가 아니고 이런 재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그게 메시지구나라는 걸 이제 저는 생각한 거죠. 야, 근데 그러기엔 임시완이 임팩트가 너무 컸나 봐. 아, 근데 저는 그리고 약간 임시완의 캐릭터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한 거랑 그렇게 끌고 간 거랑 좀 안 맞는 부분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임시완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 아, 왜 비행기를 골랐을까? 그냥 테러를 하고 싶었으면은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가 공항이어도 아니라 되고.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없지 않냐. 비행기를 고른 거에는 어떤 뭔가의 동기가 있긴 할 거다라고 캐릭터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부에서도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무 이유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뭔가 좀 어긋나가잖아요. 그게 회수가 안 되지. 회수가 안 그렇게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네. 그걸 연구해가지고 막 반감기 뭐죠? 그 잠복기를 줄여갖고 막 연구까지 했는데 너무 계획 없이 그냥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는 비행기가 뭐예요? 똑같지. 아니 그리고 심지어 제일 많이 타는 비행기를 별로 안 골랐어 결국에는. 어, 그냥 그 이병헌 탄 거를 그냥 여자애가 골랐어. 타는 거 그러니까. 골랐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게 보고 싶다면은 정말 길거리에서 그냥 뿌려도 이 지금 무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비행기를 골랐다면은 자기 스스로는 못 느끼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범죄자들이 자기 스스로는 되게 규칙성 없이 랜덤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은 규칙이 있고 그 안에서도 기저의식 안에 속에 그렇게 한 이유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골랐다면 비행기 고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그냥 소비되듯이 얘가 사용돼버리고 끝나버렸잖아요. 퇴장을 했잖아요. 비행기 재난을 위한 그냥 소비지. 네. 그게 좀 재미가 없었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건 당연하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감독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감독의 손길밖에 안 느껴져. 뭔지 알죠? 무슨 감독의 말인지 손길이 알죠? 너무 느껴져. 네, 너무 느껴져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너무 보이는 손이에요. 그것만 보여. 손만 보여.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재난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걸로 이 메시지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특히나 엔딩도. 네. 설정이 좀 자기적이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연이 너무 많이 겹쳐요. 그렇죠. 때마침 자기 그때 같이 있었 그 후배 파일럿이 있는 그걸 이병헌이 탔고 그렇죠. 거기에 임시완이 탔고 많죠. 와이프가 거기 있고. 그리고 하필 송강호 와이프도 거기 탔고 하필 그날 제보가 들어왔고 뭐 다 뭐. 이건 임시완이 알고 탄 거야 거의. 그죠. 송강호 와이프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탄 거죠. 뭐 파일럿도 있어? 여기 타야겠네. 이렇게 한 수준인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도 미국도 거절당하고 일본한테도 거절당하고 일본한테 거절당할 때가 진짜 자위 최강이었던 거 알죠? 자위대가 와가지고 민항기를 공격한다고. 전쟁인데. 전쟁인데 아무리 영공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가지고 영공에 들어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하와이까지 가는 시간이 많고 사건이 이미 하와이에 랜딩해야 된다는 거를 국가가 알았는데 그걸 허락을 못 받고 하와이에서 거절당한 거잖아. 그쵸.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는 거야 여기. 정부 부재. 정부가 없는 상태야 이건. 아니 하와이 근처에서 적당히 내릴 수는 있는데 사람은 없는 그런 섬들이 있을 거건데. 그러니까 협상이 아무것도 안 되는 정부다. 네. 일본만 했더라도 물론 제대로 된 공항이 있어야지만 착륙이 가능한 건 맞는데 그래도 약간 임시 착륙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허락을 못 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외교력이 없다고?
거기서 없는 걸로 나오긴 해요. 없는 걸로 나오긴 해. 너무너무 없는 걸로 나오긴 전도연은 하더라. 그냥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소리만 지르고 예. 뭐 아무것도 못하긴 해. 맞아요. 해요, 해주세요. 이러면서. 전도연 캐릭터 너무 아까웠어요. 전도연이 거기서 너무 안 맞았어. 자기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어. 캐릭터가 내가 안 볼 때. 보였어. 누가 해도 되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차라리 뭐죠? 사무장. 김소진이 잘했죠. 그분이 차라리 그 국토부 장관 역할을 했으면 차라리 낫겠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국토부 장관 캐릭터가 매력이 없어. 누가 해야 되지? 아무도 안 해도 돼요. 태수미? 아니 그 역할은 없어도 돼요. 음. 내가 봤을 땐. 그 역할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그래도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박해준 정도의 역할만 가도. 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건데 박해준은 근데 사실 조금 공무원 전형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비중만 돼도 아, 됐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배우들 비중을 다 또 만들다 보니까 그쵸. 전도연한테도 뭘 줘야 되고. 뭘 줘야 되죠. 음, 그랬죠. 그러네. 근데 캐릭터가 괜찮았던 거는 임시완하고 김소진 정도지 않았을까. 근데 임시한 캐릭터도 좀 짜증나는 건 사실이었다. 아 그거야 캐릭터가 짜증나는 캐릭터니까. 그렇죠. 겨드랑이에. 냄새나. 냄새나. 참. 근데 네. 말도 안 되는 게 겨드랑이 째잖아요. 네. 피가 철철철 나야 되거든요. 네. 피를 몇 번 닦으니까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와. 뭐 제약회사 출신이니까 뭐 그랬나? 피를 잘 지혈했나 보죠. 지혈을 잘했나 보네. 지혈하는 약을 또 어떻게 발랐나 보죠. 그리고 정말 웃긴 게 그렇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실험했던 공간이 랩도 아니고 집안이었는데 문 열어놓고 간 거 알죠? 일부러 열어놓고 간 것 같아. 근데 문을 열어놓고 가면 벌써 그 바이러스 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실험을 거기 안에서 많이 했는데. 아니 거기서는 바이러스가 잘 안 퍼지는 바이러스던데? 아 그래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고 이러잖아요. 치명적이기만 하고 퍼지진 않아요. 네. 아니 그래도 근데 사람 썩는 내가 엄청 날 거라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피 범벅이고 막 계속 뭐 쥐도 죽이고 다 하는데 그 냄새가 엄청 날 텐데. 그렇게 집값을 중요시하는 아파트에서 그런 사람을 강남에서는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 그래서 안 거기에서는 그 임시완이 쓰레기로 주민들하고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비슷한 이유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쓰레기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걸로 싸우지 않았을까? 살짝 있었구나. 네, 그런 쓰레기로 싸웠다. 이 사람 미친 아저씨잖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뭐 정확히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영화가 자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목적을 위해서 이제 달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아무리 영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편이지만 이 영화는 너무 메시지 투성이고 메시지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질려버려요. 송강호가 그 하루 안에 해내는 그 일들도 사실 좀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송강호가 바이러스 자기 몸에 주입해가지고 또 항바이러스제를 주입하잖아요. 그런 식이었으면 우리 코로나 벌써 끝났어. 그렇게 쉽게 없어질 거라면은. 에휴, 그냥 그 송강호가 바이러스 투입하는 게 저는 가장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거랑 승객들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후반부에 마지막에 이제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그게 있었죠. 착륙 반대 착륙 찬성 시위 나오는 장면들 정말 있었죠. 최악이었던. 저희는 착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들하고 사랑합니다. 그 화상 통화하고 울잖아요. 그때 이제 박 시장님 울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울었나요? 좀 울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울긴 울었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게 얘기하나요? 울 수 있죠. 그 근데 장면은. 그 장면은 울려고 내가 만든 나를 건데. 대입해서 울게 만드는 장면인데 울지만 기분 나쁜. 그래요? 신과 함께 울음인가요? 신과 함께보다도 더 기분 나빠요. 신과 함께는 차라리 판타지라는 어떤 베이스가 있는데 이 영화는 약간 현실 입각된 약간 필진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완전한 판타지도 아니다 보니까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기분 나쁜 부분은 없었다. 약간 저는 이런 거 불행 포르노 같다고 느껴져가지고. 불행 포르노. 불포요.
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되게 보여줘가지고 음. 눈물을 자극하는데 진짜 재난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조금 그렇지 않나. 저는 음. 가장 기분 나쁘게 울었던 눈물을 꼽으면 이제 7번 방의 선물을 얘기를 많이 아. 하거든요. 네, 7번 방의 선물 같은 눈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저는 약간 아직 안 봤어요. 7번 방의 선물요? 네. 울 수밖에 없는데 아씨 이러면서 약간 울거든요.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이 상황을 몰아넣고 음. 사람들을 되게 스트레스를 이 끝까지 줘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짜내는 눈물을 정말 아. 싫어해요. 그런 식의 눈물이긴 하죠. 네. 비상선언에서도 그렇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음. 비상선언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고 결국 막 치료제가 발생했다 했다가 치료제가 안 된다고 했다가 사람들 못 내리게 한다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저희 착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얘 내 사랑한다 약 먹어라 막 이런 얘기하는 거.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7번 방 정도는 아니었다. 아. 그러니까 심파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걸 확 깎아내리고 별점이 되게 극단적이거든요. 비상선언이 그래서 처음에 인지도가 되게 높아서 비상선언 되게 잘 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첫 주에 이제 평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못 떴어요. 아예 못 떴어요. 인지도는 높은데 못 뜬 그런 평점 때문에 안 된. 이제 점점 한국 영화는 심파 걷어내기를 할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것 같은 게 느껴지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감정 갖고 장난치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제 수준이 올라간 거지.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의 심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한국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아 그렇진 않아요. 외국에서도 심파 많습니다. 근데 한국적인 심파가 또 따로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심파의 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쨌든 눈물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도 있고 맞아요. 뭔가 이게 해결되는 기분도 있단 말이야. 그게 늘 나쁘진 않아. 심파라고 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특히 나이 50대 이상 분들은 더 관대하고 오히려 이런 심파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영화 재밌다 잘 봤다가 되는데 20, 30대는 이걸 좀 더 극혐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영화를 좀 더 초반에 소비하는 20, 30대가 심파 뭐 어쩌고저쩌고 비상선언 평점 안 좋아 이러면은 50대까지 못 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지. 재밌다고 입소문이 나야 50대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 속도가 안 나는 거지. 그렇죠. 이 비상선언이 제 생각에는 4년 전, 5년 전 영화다. 이거는 잘 됐을 것 같아. 좀 더. 그럴 수도 있어. 코로나 전. 그러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엄청 힘이 막 붙지 않기 전. 사람들이 영화에 좀 더 관대했을 때. 이때는 비상선언을 분명히 많이 더 봤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관대하지가 않아. 관대하지 않아. 일단 영화값이 관대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화한테 관대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20, 30대가 먼저 평을 꽉 해놓기 때문에 50대까지 안 가 영화관에. 그래서 좀 영화적인 입장에서는 좀 불쌍한 느낌도 저는 좀 있어요. 비상선언이. 네. 그렇게 최악의 영화는 아닌데 왜 이렇게 최악의 평가를 받나? 이런 느낌이죠. 잘 만들어 영화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욕먹을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출적으로는 이제 그래요? 전 진짜 싫었는데 영화. 그러니까 네. 욕을 한번 하고 가실래요 여기서? 저번에 카톡방에 쓴 거 아까부터 못 시발시발 봤어요. 하고 있는데 카톡방에서 쓴 거 못 봤어요. 정말 불쾌한 영화예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욕심도 많았고 확실히 메시지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더 이게 덕지덕지 되니까 깔끔하지 않은 이런 느낌은 있지만 뭔가 CG라던가 뭔가 연출적으로 되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전 연출 싫었는데요. 한젤은 반성해.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불쾌감의 끝판왕은 마지막에 송강호가 결국 그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바이러스 투입한 것 그건 때문에 싫었어. 완전 사람이 이제 거의 불구가 되죠. 네. 마지막 장면에 네. 나오잖아요. 네. 살아 있는 걸로.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기 탑승했던 사람들도 정원에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뭐 만들어 하트하면서, 먹죠. 네. 그 죽은 거죠. 안 죽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봐요. 거기서 송강호랑 하긴 나도 근데 그 생각은 했어. 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했죠. 엄청 의도적으로 하얀 옷을 그 입고 경찰 형사 후배 하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만 있는 거고 거기에 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한 거죠. 그 장면을 완전히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니고 애매하게 열므로써 약간 관객들한테 마지막까지도 이 메시지에 대한 그 집착을 놓지 않고 관객들을 되게 괴롭힌다고 느껴가지고 그냥 싫어 지금 보니까. 너무 과학적이야 영화가. 이게 승객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고 네. 그리고 화면이 너무 하얗고 네. 엄청 뭔가 웃고 평화롭고. 있고요. 다 네. 흰 바지, 뭐 흰 드레스, 맞아요. 뭐 그리고 파일럿은 파일럿복 입고 있어. 그러니까 파티하는데 누가 파일럿을 복을 흰 파일럿복을, 그러니까 다 그게 의도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송강호가 죽음의 문턱으로 갔거나 아니면 송강호의 장례식이거나. 저는 그래서 음식을 만든다 이런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메타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쯤 됐을 때는 정말 짜증이 이빠이 났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제가 그리고- 영화 끝나자마자 보냈잖아요. 그리고 전도연이 나중에 청문회 같은 자리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엄청 질책받잖아요. 네. 그리고 전도연이 그래서 제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러잖아요. 네. 이것도 만약에 바이러스가 성공해서 착륙을 제대로 했고 이 사람들이 치료된 결말이라면 이렇게 질책받는 게 아닌 자리였을 그렇죠. 거거든. 음. 근데 전도연이 그런 포지션이 되고 마지막에 바다를 쳐다보면서 뭔가 멍한 표정인 거 자체가 이 사람 다 죽었구나. 어쨌든 죽은 거지. 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근데 저는 마지막에 그런 비유는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감독의 의도는 느꼈지만 마음속으로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부하고 싶었어. 어차피 내 맘대로인데 뭐 감독이 그렇게 연출 맘대로 했으면 나도 내 맘대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 그만큼- 만약에 네. 더덕님이 감독이고 각본가다. 네.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 영화를요? 후반을. 후반을요? 어. 이 영화는 후반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닌데. 아닌데. 중후반부터 바꿔야 아닌데 되는데. 일단 하와이에서 거절당했어. 그 다음부터. 근데 사실 이 영화 찍고 싶지 않은 스타일의 영화예요. 저는 일단 이런 재난 영화 별로 좋아하지도 않기도 하고 재난 영화는 사실 어떻게 저는 마무리했으면 좋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괜찮은 재난 영화다라면은 그 예시를 들자면은 예를 들면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엑시트. 나 엑시트 얘기할 줄 알았어. 네. 엑시트랑 이거는 완전 반대에 있는 영화. 근데 완전 반대 있는 영화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아예 달라. 완전 다르지. 다른데 그래도 저는 이 영화가 그러면은 재난 영화의 그 장르를 소비만 하고 너무 자기가 메시지 주려고 재난 영화를 소비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픽션적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다도 해도 이 사람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죽임을 이런 식으로 당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거의 막 괴롭혀질 대로 괴롭혀지다가 결국 죽은 거잖아요. 엑시트도 거의 1000만 했지. 940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감독이 메시지를 주려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 메시지가 의미 있게 되려면은 그래도 반쯤에라도 어느 정도 성공된 혹은 뭐 실패를 했어도 값진 실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강호의 희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어쨌든 그 안에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어.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값진 실패, 값진 성공도 아니었어요. 이 영화는. 야.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좀 너그러워지는 면이 있었어요. 저는 반대로. 그게 분노스러운 게 아니라 다 다른 거 갑자기 뭐 엄청난 우연히 겹쳤고 그리고 뭐 의견이 막 분분하던 와중에 뭐 갑자기 대동단결 해가지고 우리 죽자 그냥 착륙하지 말자 막 이런 것도 좀 자기적이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착륙하고도 다 죽었다 라는 설정이 오히려 저는 현실적이다. 그게 오히려 저는 현실적이었고 그런 생각을 했죠. 뭐 엄청난 고민과 고생을 하고 그리고 뭐 위험을 감수해서 큰 용단을 내려서 어쨌든 랜딩을 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 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게 이제 뭐 비행기 안에서 모든 사람의 그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결과가 기대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재난 상황에서는 그게 누군가의 합의가 다 이루어져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다. 현실 세계에서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또 그 사람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차라리 끝낼 거였으면 저는 그냥 착륙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기 바닷가에 떨어지는 걸로 해서 끝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 그 정도면은 괴롭힐 만큼 괴롭혔어. 그래 이 정도면은 너네들도 나의 메시지를 알겠지. 이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감독이 관객을 상대로 채찍질을 하고 해가지고 관객이 진짜 쓰러졌는데도 마지막까지 채찍질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주입식 교육이었다. 네. 너무. 정말 강제적이었다.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우연들과 그런 설정들이 좀 개입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네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기주의를 내가 이제부터 철저하게 배척할게라고 말했는데도 난 포기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아니면 그거를 티가 안 나게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내든가 그래서 괜찮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이제 감독이 의도하던 바는 이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관대하게 보셨고 더덕님은 굉장히 처음부터 이제 기분이 나쁘고 나 이제 앞으로 비행기 어떻게 타냐고. 그러니까 제가 나 힘들다고. 제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현실성, 맞아. 리얼리티. 네, 리얼리티.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설정적인 거, 뭐 그 같은 비행기에 그 사람들이 다 탄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내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 그런 거는 저도 말 안 했어요. 제가 싫어했던 거는 이제 불행을 얹기 위해서 만들어낸 억지적인 행동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막 자위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막 폭격을 한다든지 막 그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까지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또 해가지고 쫓아내게 만들고. 그런 것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않을까? 솔직히 그 짧은 시간에 시위대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나는 그 피켓. 시에다가 그거 어떻게 그거 준비하냐고. 나 피켓 되게 황당했잖아. 이거 언제 인쇄했지? 언제 준비하냐고. 한두 시간 안에 있었던 일인데. 나 피켓이 좀 재밌었어. 아니 나는 청와대 뭐 반대 투표가 있었다.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데 거기 인천일 거 아니에요. 인천까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도로 다 통제된 상태에서 막 시위하고 있어. 피켓 들고. 시위 때문에 심지어 비행기가 못 내린다. 말도 안 되죠. 그런 건 좀 너무 자기적이긴 예, 하지. 군대는 그럼 어디다 놓고 군인도 안 써? 우리나라가 경찰도 없어? 시위하면 경찰이랑 군인들 다 투입되는 그런 나라에서 감정이입 되게 많이 하고 비행기도 갔네. 못 내릴 정도로 시위대가 많았다고. 그런 건 좀 약간 저도 좀 불편하긴 했어요. 이게 야 이런 영화 하면 재밌지 않겠어?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게 있는 거야. 쥐들이 다들 피 터지면서 죽는 그걸 비행기에서 하는 어떤 또라이가 재밌지 않겠어? 요 다음에 주워 담질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대전제를 목표로 딱 찍어놓고 재밌겠다 한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에서 계속 여기 막히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막히니까 이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까 얘기했던 불행의 군더더기만 많아지고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야기가 일관성이 없어서 더 사람들이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약간 보면서. 지긋지긋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 지긋지긋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았나. 거의 관절염 같은 영화였네요. 그러니까요. 비슷한 영화 항공기 관련된 영화들 중에 썰리 같은 영화도 있잖아요. 물론 썰리는 완전 반대 영화지. 반대 영화고 영웅 영화긴 한데 허슨강의 기적이잖아 그거. 하나의 불행만 있어도 충분한데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 불행만으로도 충분한데 너무 얹잖아요. 비상선언도 비상선언도 하는데도 아무도 안 받아주는 이 이상한 불행이. 바이러스 딱 터트렸는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항바이러스 찾았는데 안 돼. 네, 항바이러스 찾았는데 안 된다 그러고 비상선언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고. 맞아. 뭔가 그런 시원함은 없지. 원래 재난 영화가 그런 재난을 당했지만 이겨내는 걸로 끝내거나 아니면 실제 재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악이었다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두드려 패고 또 두드려 팼지. 그러긴 했지. 더덕님 이렇게 화난 거 오랜만이네요. 그러네. 근데 지조님도 이거 한 줄 평하고 별점 주셨는데 네네. 굉장히 재미없게 보셨거든요. 지조님 거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해주세요.
지조님은 비상선언 2.7점.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영화. 근데 어떤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고 싶네요. 장점이 뭔지 물어봐야겠네요. 이 참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관상도 그렇고 더킹도 그렇고 약간 사회적인 메시지를 좀 던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관심이 많은 감독님이신 것 같고. 심지어 엄청 디스토피아적이라고 느끼는 게 관상도 마지막 부분 엄청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엄청 끝나지?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아, 그랬나? 네. 더킹도 막 그렇게 막 행복한 네, 영화 다 죽잖아 행복하진 거기도. 않아요. 맞아. 마지막에 자기 자기 절친. 스포일러를 하지 마십시오. 더킹에 대해서. 네. 더킹에 대한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결말은 아니죠. 네. 아 그러네. 이분 비극 전문이네. 감독님 성향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현실 비판적이고 굉장히 사람을 싫어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아니, 사람을 한재- 싫어하진 한재린 않겠지. 감독. 네. 사실 연애의 목적도 음. 결말이 막상 좋지만은 않아요. 찝찝하게 끝나잖아요. 아, 그렇죠. 연애의 목적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약간의 그 부정적인 태도가 보이죠. 감독의. 연애에 대한. 네. 어쨌든 더킹과 관상이 그 흥행도 좋았고 예, 예. 그리고 이 감독의 제 생각엔 특징이 배우를 되게 돋보이게 하는 영화를 좀 찍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를 되게 잘 찾아요. 네. 왜냐면 관상도 더킹도 연애의 목적도 되게 한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은 소재잖아요. 보통 하는 영화 하는데 이건 다 다른 장르고 뭔가 요번에 장르가 완전 또 다르고. 네. 그리고 더킹도 관상도 그렇고 배우들이 되게 튀었던 연애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네. 배우들이 굉장히 튀었던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묻혔다. 배우가 소용이 없었다. 송강호도 그냥 송강호의 연기를 했고 전도연도 없어도 되는 역할을 했고 네. 이병헌도 잘하긴 했지만 그냥 캐릭터가 좀 그냥 이병헌 같았다. 뒤죽박죽이었고 네, 네. 김남길도 좀 너무- 김남길 아니어도 되는 너무 A급 초 S급 배우들인데 그죠? 음. 조금 활용하기가 좀 아쉬웠다. 저는 비상선언이 활용이 안 된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비상선언 앞으로는 선언할 필요가 없겠다. 근데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어떻게 갈지 상상이 안 되는 건 있었어요. 아 근데 그쵸. 계속되는 반전이 있긴 했어요. 네, 이게 그래서 바이러스가 비행기 안에서 낫는 건지 사람들이 다 죽는 건지 뭐 어디 랜딩을 하는지 이게 이 애기가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병헌 아들은 과연 딸입니다. 이병헌 딸 과연 걸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병헌은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이냐. 뭐 그러니까 그런 건 뻔한 클리셰로 가진 않았어. 내가 볼 때는. 거의 상황이 바이러스 올무라고 상황을 계속 지연시켰어. 아직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더 세게 가야겠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랜딩 지연하고 하니까 이게 코로나 전에 기획되고 이제 시작된 영화라는데 마침 또 코로나를 만나긴 했어요. 감염에 대한. 그래서 많이 각색이 됐겠네요.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더 좀 기분이 안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를 상대로 이렇게 인간 vs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맞아, 아직까지. 마치 이 영화의 결말로 간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렇게 사회적 비판을 여러 각도로 하는 감독의 그 의도도 존중합니다. 저도 존중하고 싶은데 나의 영화값은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점과 한 줄 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선언 누가 먼저 하실까요? 아까 이제 지조님이 2.7점 주셨고요. 네. 네. 더덕님은 몇 점인가요? 저는 2.5점이요. 와, 더덕님이 2.5점 잘 없는데. 저는 근데 사실 재미없고 못 만든 영화보다 불쾌한 영화가 더 싫더라고요.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제가 싫어서. 그지. 좀 감정이입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네. 엠프제라서. 중간에 안 나온 게 어디야? 그쵸?
저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저는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어쨌든 살아남길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근데 이런 거 좀 힘들어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용만 당하고 그래서 패대기 힘들었죠. 쳐져가지고. 그래서 힘들었죠. 그게 싫었죠. 음. 그래서 평점은 한 줄평. 평점은 하셨고요. 한 줄평은 한 줄 평은 근데 이거 보니까 퍼니 게임이라는 영화 알아요? 독일 영화? 네. 알죠. 퍼니게임 독일 영화 맞죠? 퍼니 게임이 독일 영화인데 미국 영화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는데 그것도 엄청 디스토피아적인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죽이게 재미있는 폭력 한 게임 할까? 퍼니게임. 한 게임 할까는 왠지 90년대 느낌인데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 음. 약간 이런 거가 느껴지는 영화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그 영화는 불쾌하지만 딱 그 메시지가 명확하고 그래서 불쾌하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데 약간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메시지 때문에 좀 과하게 연출했다는 느낌이 사실 있어가지고 다른 느낌의 영화긴 하지만 어쨌든 퍼니게임이 좀 떠올랐고 저의 한 줄 평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할까요? 네. 네. 저는 3.6점 드릴게요. 3.6점. 좀 저는 일단 재미는 있었어요. 리얼티가 있었죠. 네, 저는 재미있게 봤고 보는 내내 막 물론 그런 좀 억지 설정들이 있었으나 그게 막 눈에 거슬리진 않을 정도로 집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결말도 막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재밌다라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이제 다만 그런 너무 비싼 배우들, 좋은 훌륭한 배우들이 좀 그들의 역량이 조금 더 극대화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너무 메시지에 치중해서 놓친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메시지 자체도 높게 생각하고요. 네, 그 메시지도 없고 연출도 별로고 이런 영화들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메시지 측면에서도 좀 입체적으로 접근해 준 게 너무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몇몇 분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연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연출이 좋았어요. 저는 연출 자체는 좋았어요. 뭐 비행기들이 뭐 갑자기 전투기 나와가지고 막 그걸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가 막 돌아가잖아요. 뺑뺑뺑 도는 장면도 그걸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렸더라고 그 공간을. 맞아. 네, 비행기를 돌렸더라고. 그래서 그런 연출도 너무 정말 되게 리얼하게 표현 잘했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을 다금바리, 툭불 한우, 캐비어를 파는 쿠팡이츠 평점 4.7점짜리 배달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다금바리, 캐비어. 여러분 이제 쿠팡이츠나 배민 같은 거 보면 리뷰 평점 있잖아요. 그게 이제 5점 만점에 뭐 거의 한 4.9, 4.9나 4.8 정도면 거의 되게 맛있는 집이에요. 한 4.7 이상만 돼도 맛있어요. 근데 4.6부터 약간 애매한 축에 들어가고 4.5 밑으로는 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4.7만 돼도 맛있어. 먹을만해요, 굉장히. 근데 그런 가게에서 재료를 막 세상 비싼 재료들 있잖아요. 제일 비싼 생선, 다금바리, 그리고 한우, 툭불 한우, 캐비어 이런 거를 가지고 요리를 한 걸 파는 거예요. 쿠팡이츠에서. 쿠팡이츠 배달 전문점인데. 배우들이 그만큼 화려했죠. 너무 좋은 재료를 쓰고 이제 그것도 이제 레스토랑에서 뭔가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그 외적인 요소들이 잘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요리들이 빛날 텐데 그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라이더가 비를 뚫고 배달해 주는 거죠. 문 앞에 바닥에 놓고 그걸 이제 열어서 그 칼로 비닐을 쫙쫙쫙 찢어갖고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메시지도 좋았고 배우들도 너무 좋고 그 설정도 좋잖아요. 하지만 담아내는 걸 못했다. 네, 그거를 너무 이렇게 담아내서 관객들에게 그 전달하는 방식이 그게 잘못됐다.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한 줄 평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어떻게 이번에 조금 신경 썼는데 이거 네. 비상선언 같은 한 줄 평이었어요. 영화 자체였다. 너무 네. 너무 보여주려고 한 너무 나머지 과하게 생각해서 메시지에 치중한 나머지. 너무 한 줄 평을 하겠다는 마음에 치중한 그러네. 나머지. 네. 다금바리 캐리어 투뿔 너무 많이 갔다. 이걸 의도했다면?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 네. 저 한 줄 평 생각났습니다. 네, 뭔가요? 메시지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이 비행기에서 저를 내려주세요. 오. 근데 패러슈트가 없어. 그냥 내려가. 죽는 거지. 네. 저도 랜딩하지 않는 음. 메시지 비행기. 저도 되게 비슷한데. 네. 저는 3.6점입니다. 저도 같네요. 오, 높은데요? 저한테는 높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이분 원래 좀 높은 편이시라. 네. 저는 다 영화가 거의 한 80%의 영화가 3.5점에서 4점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4점 넘어가는 영화도 그렇게 많지 않고 3.5점 내려가는 영화도 그렇게 많지 않고 3.6점이면 낮은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점 단점이 다 알겠고 장점도 높이 사고 단점도 진짜 싫고 이렇거든요. 저는 아까 송강호 바이러스 투입이랑 그다음에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이 두 부분이 가장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뒷부분에 반전에서 되게 피로했어요. 이제 좀 그만하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초반에 재밌게 본 그런 텐션이 뒷부분에서는 좀 그냥 좀 떨어져서 그게 좀 아쉬웠고 나 그래서 한 줄 평 이거였는데 저 여기서 내려요였는데 네. 비슷한 마음. 저 이만 여기서 내려요. 네. 내리고 싶다. 네. 첫 번째 반전에서 이미 내리고 싶었다. 아하. 네. 환승을 한 4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엔딩까지 환승했잖아요. 네. 고정 한두 번의 반전에서 뭔가 해결을 좀 갔어야 사람들도 좀 시원했을 텐데 고구마 답답이 그 자체. 네, 피곤했다. 지금 많은 한 줄 평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거덕님께서. 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뭔 얘기냐. 네. 그럼 저희 다음번 영화는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헌트. 예. 헌트하고 그리고 지금 예정된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미리 보시라고 지금 얘기 드립니다. 네.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어나더 라운드. 어나더 라운드. 네. 이거 덴마크 영화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아마. 좋아하는 배우분이 나오는데 지금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무슨 안 나네요. 미켈슨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매즈 미켈슨. 매즈 미켈슨. 네. 유명한 분이시죠. 네. 어나더 라운드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저희 이거는 또 할 거고요. 네. 헌트. 재밌겠네. 네. 이정재 감독 헌트. 이정재 감독 헌트는 벌써 댓글에도 언급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미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저 아직 안 봤습니다. 네. 스포일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밌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정재 감독 영화인지도 모르고 있었어. 오늘 아침까지. 정말? 오늘 아침에 씻을 때 TV를 켰는데 거기에 이제 영화가 좋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정재가 홍보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정재가 안 보일 리가 없어. 나와가지고 내 영화라고 얘기해가지고 알았어요. 홍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정재 정우성이 나온 영화인 줄 알았어. 각본도 했습니다. 대박인데? 이번 빅4 한국 영화 여름 빅4 중에 마지막 영화였고 메가박스 배급.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영화 보고 다음 방송 때 또 얘기를 헌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꼭 지조님이 함께하기를. 지조의 가오가 있기를. 안녕. 안녕.